나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강남 40평 아파트 거실.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 상자들이 테이블 위에 줄지어 있었다. 형 민준이는 상자를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최신 플래그십 폰, 롤렉스 서브마리너, 가죽 지갑까지. 총 7천만 원은 넘었다. 누나 민지는 유럽 왕복 티켓과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다. 어머니가 직접 골랐다고 했다. 모두가 웃고 사진을 찍고 우리 가족 최고를 외쳤다. 나에게 주어진 건 작은 종이 가방 하나였다. 안에 든 건 향초 5개짜리 세트. 백화점 지하 할인 코너에서 파는 18,000원짜리.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미나야, 너 집에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 향기로 기분 전환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속으로는 이미 익숙했다. 이 차별은 태어날 때부터였다. 나는 항상 강한 애였다. 대학 학비는 장학과 대출로 스스로 해결했다. 형은 부모님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 누나는 결혼 후에도 직장만 비용을 받았다. 내 월급은 늘 가족의 구멍을 메우는 데 쓰였다. 형의 사업 실패로 날린 3억, 누나의 인테리어 비용, 부모님의 노후 자금.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97일 후, 내 삶은 무너졌다. 회사 점심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김미나 고객님, 명예대출 연체 안내입니다. 현재 잔액 8억 7천만 원이며 연체 이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손이 떨려서 신용조회 앱을 3번이나 다시 켰다. 결과는 명확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6건이 대출. 모두 내 이름, 내 주민번호. 서류상 서명은 내 필체를 흉내낸 위조였다. 나는 그런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다. 범인은 바로 알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형의 새 사업 자금, 누나의 강남 오피스텔 구매, 부모님의 제주 별장 일부. 모든 돈이 내 신용으로 끌려왔다. 그들은 내가 안정적인 은행원이라 신용등급이 높다는 걸 알았다. 내가 불평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나는 그날 밤 혼자 원룸에 앉아 생각했다. 울고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심 하나만 남았다. 이건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바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그들이 울고불고 매달릴 게 뻔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러니 내가 강하니까 이해해줘 같은 말로 또 나를 올가맬 터였다.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내 직업이 도움이 됐다. 나는 대형 시중은행의 기업 여신 심사팀에 있다. 내부 시스템으로 고객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는 건 알았다. 하지만 이미 내 인생은 규정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버지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흐름을 추적했다. 형의 사업체 법인 계좌. 누나 명의 부동산 계약금. 부모님 공동계좌 제주 토지 매매. 모든 게 선명했다. 나는 캡처를 뜨고 외장 하드와 클라우드 2곳에 저장했다. 변호사 동생에게도 암호화해 보냈다. 증거는 완벽했다. 그 후부터 나는 관찰했다. 가족단체 카톡방에서 형은 여전히 자랑했다. 새 매장 오픈 뒤 -30. 투자자들 반응 좋다. 누나는 인테리어 사진을 올렸다. 강남 40평 오피스텔 완성.
부모님은 제주 별장 사진을 올리며 노후 준비 끝이라고 하셨다. 나는 매번 과 대박 예쁘다 축하해요 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메모만 했다. 형의 사업체는 이미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다. 내가 내부에서 본 보고서로는 현금 흐름이 위험했다. 나는 동료들에게 슬쩍 흘렸다. 요즘 어떤 중소 프랜차이즈 대출 리스크 좀 높은 것 같던데.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충분했다. 한 달 후, 형의 투자자 한 명이 철수했다. 형이 나에게 전화했다. 미나야, 급하게 5천만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갚을게. 나는 차분히 말했다. 미안, 나도 요즘 대출이 좀 있어서 여유 없어. 형은 당황한 목소리로 웃었다. 너 무슨 대출? 너 신용갑이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형이 어린 시절 내 장난감을 뺏어도 끝까지 울지 않던 나를 강하다고 칭찬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8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떠오를 때마다 사라졌다. 그들은 점점 조여왔다. 형의 사업은 투자 철회로 흔들렸다. 누나는 오피스텔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몰수 위기에 처했다. 부모님은 제주 별장 대출 이자가 밀렸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에게 연락했다. 미나야, 요즘 좀 어려워서 너 은행에서 일하니까 방법 좀 알아봐 줄 수 없니? 나는 태연하게 물었다. 무슨 방법요? 대출 좀 너 이름으로 다시 하나 받으면 안 될까?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들은 아직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말했다. 요즘 신용대출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너만 믿는다, 미나야. 나는 전화를 끊고 증거 폴더를 다시 열었다. 이제 때가 됐다. 나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했다. 형사 전문, 명의도용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곳. 상담 날,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이 정도면 부모라 해도 처벌 가능합니다. 특가법상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물었다. 합의 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징역형 나올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나는 잠시 멈칫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곧 8억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떠올랐다. 내가 갚아야 할 돈,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빚. 나는 말했다. 준비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왔다. 나는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고소장은 접수됐다. 검찰 송치까지 2달 걸렸다. 그 사이 가족은 점점 무너졌다. 형의 사업은 부도 직전. 누나는 오피스텔 계약 파기. 부모님은 제주 별장을 처분하려 했지만 이미 담보 잡혀 있었다. 아버지가 내 집으로 찾아왔다. 처음으로. 문 앞에 서서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미나야, 무슨 일이냐?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 회수하라고 하고. 나는 문을 반만 열고 말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혹시 알고 있는 거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다.
너만 믿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요. 아버지는 울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나는 토했다. 복수가 이렇게 쓰리라는 건 몰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부모님은 소환 통보를 받았다. 형과 누나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갔다. 그들은 처음으로 진실을 알았다. 내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재판날.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아버지를 봤다. 머리가 하얗게 샜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형은 나를 노려봤다. 누나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검사가 물었다. 대출을 신청한 적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없습니다. 변호사 측 반대 신문. 피고인들은 가족입니다. 정말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까? 나는 말했다.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판결은 유죄. 부모님 징역 4년, 집행유예 없음. 형과 누나는 공모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미나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나는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돌아섰다. 그날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더 이상 은행에서 일할 수 없었다. 증거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 알려질 위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지금 나는 지방 작은 도시에서 혼자 산다. 원룸, 월세 40만 원. 빚은 법원 판결로 부모님에게 구상권이 인정돼 조금씩 상환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지병으로 입원 중이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있다. 형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 누나는 이혼했다. 나는 그들을 찾지 않는다. 그들도 나를 찾지 않는다. 가끔 밤에 깨어나면 그 크리스마스 날이 떠오른다. 향초 냄새, 가족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가 문을 닫았던 그 순간. 나는 이겼다. 그들은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나도 모든 걸 잃었다. 이게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배신이었을까? 나는 아직 답을 모른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다.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그 대가가 무엇이든